안녕하세요. 감동과 사연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쓴 새로운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이, 거기 아가씨. 몸매가 아주 예술인데? 오늘 면회 왔나? 오빠가 아주 외로웠는데 잘 됐네. 느끼하고 끈적한 목소리가 해풍을 타고 귓가를 때렸다. 포항의 바닷바람보다 더 비릿한 악취가 풍겼다. 해병대 제1사단 영내 외곽, 인적이 드문 탄약고 순찰로였다. 사단장 취임식은 오후 2시였지만 오민서는 새벽같이 내려와 홀로 부대를 돌고 있었다. 의전 차량도 호위병도 없이 정복 차림에 코트 하나를 걸친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외부인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 위에는 짙은 코트에 가려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거운 2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배가 툭 튀어나오고 군복 단추가 터질 듯 위태로운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팔자걸음으로 건들거리는 폼이 가관이었다. 계급장은 중령. 명찰에는 양철수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그는 민서의 서늘한 눈빛을 보고도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입맛을 다시며 다가왔다. 새침하게 굴기는 여기 민간인 통제구역인 거 몰라? 원래대로라면 당장 헌병 불러서 넘겨야 하는데 말이야. 우리 예쁜 아가씨가 커피 한 잔 따라주면 내가 특별히 봐줄 수도 있고. 남자는 민서의 위아래를 훑어내렸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오물이 묻는 기분이었다. 민서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군인이 경계 근무는 서지 않고 민간인 여자에게 수작이나 걸고 있나? 포항 바닷바람이 꽤 매서울 텐데 정신이 덜 든 모양이군. 양중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젊은 여자가 자신을 훈계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민서의 코앞까지 다가와 담배 냄새 섞인 숨을 훅 내뱉었다. 이게 어디서 말 듣고야.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기어오르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 부대 군수참모야. 내 말 한마디면 너 같은 건 지도 새도 모르게. 채, 꼴에 눈빛은 살아가지고. 야, 너 마스크 벗어봐. 얼굴 좀 보자. 그는 거칠게 손을 뻗어 민서의 코트 깃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탁! 민서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양중령의 손목을 낚아챘다. 억센 악력의 양중령의 비명도 나오기 전 민서는 그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군수참모라 보급품 관리보다 제 뱃속 기름 채우는데 더 열심이었나 보군. 손놀림이 두네. 아, 이거 안 놔. 너 미쳤어? 감히 군인 몸에 손을 대? 너 콩밥 먹고 싶어. 당장 안 놓으면 성추행의 공무집행방해로 쳐넣어버릴 거야. 양중령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악을 썼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그때 멀리서 순찰을 돌던 앳된 병사 2명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다. 말씀, 무슨 일입니까? 병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낯선 여자가 중령의 팔을 꺾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듯했다. 양중령은 병사들을 보자마자 기세등등해져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뭐하고 있어? 당장 이 미친 여자 끌어내. 테러범인지도 몰라. 당장 포박해. 병사들은 쭈뼛거리며 민서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가득했다. 양중령의 평소 행실을 아는 탓인지 아니면 민서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 탓인지 선뜻 손을 대지 못했다. 안 들려. 명령 불복종으로 영창 가고 싶어. 당장 끌어내라니까? 양중령의 호통에 병사 하나가 울며 겨자 먹기로 민서의 팔을 잡으려 했다. 손대지 마. 민서의 나지막한 한마디.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병사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민서는 잡고 있던 양중령의 팔을 거칠게 밀어버렸다. 양중령은 뒤로 엉덩방아를 찌으며 볼품없이 넘어졌다. 너 진짜 죽었어? 헌병대 불러. 흙바닥에 주저앉은 양중령이 씩씩거렸다. 민서는 그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치고 있던 코트의 단추를 풀었다. 헌병대를 부를 필요는 없다. 코트가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졌다. 겨울 햇살 아래 칠흑 같은 정복이 드러났다. 그리고 양쪽 어깨 위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두 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포항의 태양보다 더 강렬하게 번쩍였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멈췄다. 달려왔던 병사들의 입이 떡 벌어졌고 씩씩거리던 양중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본관이 오늘부로 제1사단장으로 부임한 오민서 소장이다. 정적. 파도 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한 고요함이 흘렀다. 병사들이 화들짝 놀라며 차렷 자세를 취했다. 발 구르는 소리가 딱딱 맞았다. 필승! 해병대 특유의 우렁찬 경례 구호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양중령은 경례는커녕 입을 뻐끔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다리가 풀려버린 것이다. 설마 사사단장님? 왜 아까처럼 아가씨라고 불러보지 그래? 오빠가 외로웠다며. 내가 그 외로움 뼛속까지 시리게 달래주러 왔는데. 민서가 한 걸음 다가갔다. 군화 발소리가 양중령의 심장을 짓밟는 듯 했다. 자, 장군님,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민간인인 줄 알고 경계태세를 점검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오해십니다. 양중령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비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비굴함의 극치였다. 민서는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민간인이면 그래도 된다는 건가? 국민을 지키라고 입혀준 군복을 입고 국민을 상대로 성희롱과 협박을 일삼아 내 놈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이 부끄럽지도 않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양중령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땅에 쳐박았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 눈이 삐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양철수 중령. 예. 자네 같은 썩은 뿌리가 해병대에 붉은 명찰을 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치욕이다. 지금 당장 계급장 떼고 헌병대로 자진 출두해라. 내 취임식이 끝나는 대로 자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가장 먼저 소집할 것이다. 파면은 물론이고 군 형법상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묻겠다. 사단장님, 제발 처자식이 있습니다. 한 번만 선처를. 처자식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밖에서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끌어내. 민서의 눈짓에 병사들이 주저없이 양중령의 양팔을 붙들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단호하고 힘찬 손길이었다. 양중령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비명을 질러댔지만 민서는 더 이상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소란이 정리되자 민서는 굳어있던 병사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잔뜩 긴장에 얼어있는 어린 해병들이었다. 민서의 표정이 볶는 녹듯 부드러워졌다. 쉬어. 병사들이 긴장을 풀었지만 여전히 시선은 민서의 어깨 위 별에 고정되어 있었다. 전설로만 듣던 수색대 출신의 여성 사단장. 그녀가 눈앞에 있었다. 민서는 떨어진 코트를 주워 털고는 병사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흙먼지가 묻은 병사의 옷깃을 직접 털어주었다. 놀랐지? 미안하다. 사단장이 오자마자 볼 볼일 못 볼 꼴 다 보여줬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병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민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병사의 명찰을 확인했다. 상병 김민재. 김상병. 아까 저 중령이 소리칠 때 망설이던 눈빛을 봤어. 부당한 명령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지. 아주 잘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불의에는 저항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게 진짜 해병이다. 민서의 칭찬에 김상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양중령 같은 간부들에게 얼마나 시달렸을지 짐작이 갔다. 힘든 일 있거나 억울한 일 있으면 언제든 사단장실 문을 두드려. 내 방문은 너희들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을 테니까.
민서는 병사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멀리서 들려오는 군악대의 예행 연습 소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필승, 수고하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차고 진심이 담긴 경례 구호였다. 민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을 들어 답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공기는 조금 전보다 훨씬 맑아진 듯 했다. 오민서, 그녀가 이끄는 해병 제1사단의 새로운 역사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취임식장은 연병장에 마련되어 있었다. 단상 위에는 수많은 내빈과 간부들이 자리했고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해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민서가 단상에 오르자 장내 아나운서의 멘트가 울려 퍼졌다. 신임 사단장, 오민서 소장 입장. 웅장한 군악 연주와 함께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다. 20대의 젊은 여성 사단장.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누군가는 의구심으로, 또 누군가는 경외심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민서는 단상 중앙에 섰다. 마이크 앞에 서자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쏟아졌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원고는 준비되어 있었지만 민서는 그것을 덮었다. 그리고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해병 가족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조국 수호에 힘쓰는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임 사단장 오민서입니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강단이 있었다. 조금 전 나는 이곳에 오는 길에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계급을 무기 삼아 약자를 괴롭히고 군복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내 부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두지는 않겠다고. 좌중이 술렁거렸다. 취임사에서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를 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 위에 군림하는 사단장이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앞에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훈련장에서는 가장 굵은 땀방울을 흘릴 것이고 전장에서는 가장 먼저 적진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었다. 나를 믿고 따르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형제자매가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자랑스러운 해병으로 전역하는 그날까지 나는 여러분의 든든한 형님이 되고 누나가 되고 때로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연병장 구석구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았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함성과 뒤섞여 포항 앞바다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병사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울림이었다. 단상 아래 맨 앞줄에 서 있던 한 노병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는 평생을 해병에 바친 주임원사였다. 그는 수많은 사단장을 거쳐갔지만 병사들을 위해 울타리가 되겠다고, 어머니가 되겠다고 말하는 지휘관은 처음이었다. 민서는 거수경례를 올렸다. 필승. 수천 명의 해병이 일제히 경례로 화답했다. 필승, 그 붉은 물결 속에서 오민서는 다짐했다. 이들의 눈빛을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썩은 살은 도려내고 그 자리에 강철 같은 신념과 따뜻한 전우애를 채워넣겠노라고. 그녀의 시선이 먼 바다를 향했다. 푸른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이제 막 전설이 시작되었다. 사단장실의 창밖으로 포항의 밤바다 검푸르게 일렁였다. 취임식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시계 바늘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화려한 축하 화환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집무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민서는 거대한 집무 책상 앞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군.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제1사단 군수 보급 현황 파일이었다. 낮에 소란을 피우다 헌병대로 끌려간 양철수 중령이 작성한 장부였다. 겉보기엔 숫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서류였다. 하지만 수색대 시절 적진의 미세한 흔적조차 놓치지 않던 그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식자재 납품 단가는 시중보다 2배가 비싼데 정작 병사들의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는 바닥을 기고 있었다. 피복 교체 주기는 턱없이 길었고 난방유 사용량은 기록적으로 많았지만 막사 춥다는 민원은 끊이질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무능이 아니었다. 조직적인 착복.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이라는 냄새가 진동했다. 똑똑. 정적을 깨고 노크 소리가 울렸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쉰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능구렁이 같은 눈빛을 가진 사내 행정부사단장 서달구 대령이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며 허리를 굽혔다. 아이고, 사단장님. 아직도 퇴근 안 하셨습니까?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래 애들 숨 막혀 죽습니다. 서 대령은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민서의 책상 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려놓았다. 민서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답했다. 업무 파악 중입니다. 사단 내부 사정이 생각보다 흥미롭더군요. 민서의 뼈 있는 말에도 서 대령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와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 그 양철수 중령일 때문에 그러시죠? 그 친구가 술을 좀 좋아해서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사단장님, 군대라는 게 밖에서 보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너무 빡빡하게 굴면 조직이 삐걱거리는 법이죠. 그 친구, 지역 유지들하고도 연이 닿아 있어서 너무 세게 나가시면 사단장님 입지에도 좋을 게 없습니다. 본색을 드러냈다. 양 중령을 구명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민서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서 대령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래서요? 예? 지역 유지들과 연이 닿아 있으면 군수 물자를 빼돌리고 부하들에게 썩은 밥을 먹여도 된다는 뜻입니까? 서 대령님 눈에는 이 장부가 정상으로 보입니까? 민서는 보던 서류철을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가 넓은 집무실을 울렸다. 서 대령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사단장님,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빼돌리다니요? 다 작전 수행하고 부대 운영하다 보면 생기는 로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밥 잘 먹고 있습니다. 제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셨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죠. 민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말입니까? 새벽 1시입니다. 군인에게 밤낮이 어디 있습니까? 서 대령님이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병사들의 식탁,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습니다. 민서는 정복 상의도 걸치지 않은 채 활동복 차림으로 집무실을 나섰다. 당황한 서 대령이 허둥지둥 그 뒤를 쫓았다. 사단장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취사병들 다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민서는 대답 없이 성큼성큼 복도를 걸어나갔다. 당직 사관들이 놀라 경례를 했지만 그녀는 손짓으로 제지하며 곧장 식당이 있는 병영생활관 쪽으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민서의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식히지는 못했다. 제1연대 통합식당. 불이 꺼진 식당은 고요했다. 민서가 불을 켜자 거대한 조리기구들과 식판들이 드러났다. 뒤따라온 서 대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아니, 예고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브리핑을. 당직 사관. 식자재 창고 개방해. 민서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당직 사관이 떨리는 손으로 창고 열쇠를 가져왔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마자 퀴퀴하고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찌랐다. 신선한 재료가 보관되어야 할 냉동고 안에는 성에가 잔뜩 낀 정체불명의 고기들이 비닐에 쌓여 뒹굴고 있었다. 민서는 쌀 포대가 쌓여 있는 구석으로 걸어갔다. 포대 하나를 뜯어 손에 쥐었다. 쌀알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곰팡이 같은 검은 점들이 보였다.
소위 말하는 정부미 중에서도 상태가 최악인 묵은 쌀이었다. 이게 우리 해병들이 먹는 쌀입니까? 민서가 쌀을 쥔 손을 서대령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게 보급 과정에서 습기가 좀 찬 모양인데 밥 지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원래 군대밥이 사회밥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밥 지으면 문제가 없어. 서대령, 당신 집에서도 자식들에게 이런 쌀로 밥을 지어 먹입니까? 냉장고 안에 저 고기들은 뭡니까? 도축 일자도 원산지도 안 적혀 있는 저 쓰레기들은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민서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소란을 듣고 잠에서 깬 취사병들이 하나둘씩 식당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사단장과 부사단장을 바라보았다. 민서는 취사반장인 상병 하나를 불렀다. 이봐 상병. 상병 박정훈! 솔직하게 말해. 오늘 저녁 반찬 뭐였나? 상병은 힐끔 서대령의 눈치를 보더니 기어들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부김치랑 콩나물국이었습니다. 고기는? 고김은 간부식당으로 다 나갔습니다. 병사들 식단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민서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서대령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아니, 이 녀석이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린데 간부들은 회식이 잦아서 따로 구매한 고기를 먹는 거고. 닥치십시오. 민서는 나지막이 그러나 씹어뱉듯 말했다. 그녀는 조리대 위에 놓여있던 식판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잔반통 옆에 버려지다시피 남겨진 병사들이 먹다 남긴 저녁밥 찌꺼기를 국자로 퍼서 식판에 담았다. 퉁퉁 불어 터진 콩나물 몇 가닥과 쉬어 꼬부라진 김치 조각이 전부였다. 그녀는 그 식판을 서대령 가슴팍에 거칠게 떠밀었다. 드시죠. 예? 지금 뭘 하셨습니까?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밥 지으면 똑같다면서요. 당신이 관리 잘해서 애들 밥 잘 먹고 있다면서요. 그럼 당신도 먹을 수 있겠네. 먹어. 사단장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행정부 사단장인데 체면이 있지. 병사들 보는 앞에서 이건 너무 모욕적입니다. 서대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모욕? 20대 초반의 꽃 같은 청춘들이 나라 지키겠다고 이 추운 곳에 와서 당신들이 빼돌린 돈 때문에 이딴 쓰레기를 먹고 있는 건 모욕이 아닙니까? 민서의 호통이 식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내 부하들은 개돼지가 아니다.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밥장난 치는 놈들은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둔다고 했지. 민서는 서대령의 손에 들린 식판을 빼서 바닥에 패대기 쳤다. 챙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음식물 찌꺼기가 서대령의 반짝이는 전투화 위로 튀었다. 내일 아침 전군 비상 소집이다. 그리고 군수참모실, 경리과 복지단 전원 감사실로 대기시켜. 서대령 당신도 예외 없어. 내 집무실 책상 위에 있는 장부 하나하나, 쌀알 한 톨까지 전부 전수 조사할 거니까. 사단장님, 이건 월권입니다. 사령부 감찰도 없이 사단장 독단으로 이런 식의 감사는. 월권? 전시 상황에서 아군의 보급을 끊어먹는 건 이적행위다. 난 지금 적군을 색출하는 작전을 수행 중이야. 불만 있으면 사령관님께 직접 전화해. 오민서가 미쳐서 날뛴다고. 민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섰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굳어있는 취사병 상병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자신의 개인 카드를 꺼내 쥐어주었다. 내일 아침 전 병력 계란 프라이 2개씩. 그리고 소시지 제일 비싼 걸로 사서 구워. 쌀은 당장 인근 마트 문 여는 데로 가서 햅쌀로 사와라. 예산 부족하면 내 월급에서 까라고 해. 사단장님. 상병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민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병사의 어깨를 꽉 쥐었다. 미안하다. 못난 상관들 만나서 고생이 많아. 내일부터는 밥 걱정 안 하게 해줄게. 약속한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돌아가는 민서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양철수와 서달구는 꼬리일 뿐이다. 이 썩은 뿌리는 더 깊고 더 어두운 곳까지 뻗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집무실로 돌아온 민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분노가 가라앉자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책상 한편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수색대 소대장 시절 작전 중에 전사한 부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앳된 얼굴의 병사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너희들은 배고프지 않았니? 민서는 사진 속 병사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거기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어라. 여기 남은 애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배 안 골게 만들 테니까.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차갑게 빛났다. 감상은 여기까지였다. 이제는 칼을 휘둘러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사단 헌병대장이었다. 지금 즉시 특별수사팀 꾸려서 사단 본부로 와. 쥐새끼들 잡으러 가자.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총성 없는 전쟁, 그러나 그 어떤 전투보다 치열할 내부와의 전쟁이. 다음 날 아침 제1사단 사령부는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간밤에 이루어진 기습적인 식자재 창고 급습과 양철수 중령의 구속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파장은 민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음습하고 집요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집무실의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해병대 사령부를 넘어 국방부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들이었다. 아니, 오 사단장. 부임하자마자 이게 무슨 난리요? 지역상인연합회에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군대가 지역 경제를 죽이겠다는 거요. 수화기 너머로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삼선 국회의원이었다. 민서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수화기를 고쳐 잡았다. 의원님, 군대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병사들에게 곰팡이 핀 쌀과 썩은 고기를 먹여야 합니까? 그것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 상생입니까? 말을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딨어? 적당히 융통성 있게 넘어가야지. 이렇게 들쑤시면 내년 예산 편성 때 재미없을 줄 아시오. 협박이었다. 병사들의 밥줄을 볼모로 잡고 흔들겠다는 노골적인 위협. 민서는 피식 헛웃음을 흘렸다. 협박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군인입니다. 제 부하들 밥그릇 건드리는 놈들은 그게 누구든 적군으로 간주하고 박살낼 겁니다. 끊겠습니다. 탁. 민서는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때였다. 사령부 본관 정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확성기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독선적인 오민서 사단장은 물러가라. 지역경제 파탄내는 마녀사냥 중단하라.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문에 시위대가 몰려왔습니다. 포항 사랑시민연대라는 단체인데 트럭으로 정문을 막고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복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가자. 네? 나가시게요? 위험합니다. 저 사람들 지금 흥분해서 낫이랑 새 파이프까지 들고 왔습니다. 헌병대가 막고는 있지만 내 집 앞마당에서 개가 짖는데 주인이 숨어 있어서야 되겠나? 민서는 성큼성큼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녀의 뒤로 비서실장과 헌병대장이 다급하게 따라붙었다. 사단 정문은 아수라장이었다. 붉은 머리띠를 두른 수십 명의 장정들이 정문을 가로막은 채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갓 입대한 듯 앳된 얼굴의 위병소 근무자들이 곤봉을 꽉 쥔 채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시위대를 이끄는 건 덩치가 산만하고 험상궂게 생긴 남자였다. 용역 깡패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는 일부러 근무 서는 병사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야, 이 새끼들아, 문 열어. 님의 사단장 나오라 그래. 어린 계집애가 별 달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병사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민간인에게 대응할 수 없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남자는 기세등등해져 병사의 방탄 헬멧을 툭툭 쳤다. 벙어리야? 말을 못해? 세금 축내는 분발이 새끼들이. 그 순간 시위대의 함성을 가르고 서늘한 목소리가 꽂혔다. 그 더러운 손 치워. 홍해처럼 갈라지는 헌병들 사이로 오민서가 걸어 나왔다. 검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어깨 위에 별 2개가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녀의 등장에 시위대가 잠시 주춤했다. 앞장서던 덩치 남자가 껌을 짝짝 씹으며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오호, 네가 그 오민서냐?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독하기는. 야, 좋은 말 할 때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 풀어주고 수사 중단해.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줄 알아. 민서는 덩치 남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얼굴에 침이 묻은 병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병사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병사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개 들어. 죄 지은 거 없다. 민서의 말에 병사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다. 민서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덩치 남자를 노려보았다. 시민연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양철수와 서달구가 돈 주고 산 용역들이겠지. 썩은 식자재 납품하던 업체 사장들 하수인 노릇하러 온 주제에 어디서 시민의 이름을 들먹여. 민서의 정확한 지적에 덩치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인연이 말 다 했어. 야, 밀어버려. 남자가 손짓하자 뒤에 있던 건달들이 쇠파이프를 땅에 끌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헌병들이 긴장하며 방패를 세웠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때였다. 이 썩어 빠진 놈들아. 비키지 못해. 시위대 뒤편에서 앙칼진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덩치 큰 건달들이 휘청거리며 양옆으로 밀려났다.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온 건 뜻밖에도 몸빼 바지를 입고 머리에 생선 냄새나는 수건을 두른 할머니 부대였다. 인근 죽도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었다. 가장 앞에 선 꼬부랑 할머니가 대야를 든 채 덩치 남자의 등짝을 후려갈겼다. 짝! 소리가 찰지게 울렸다. 아, 뭐야 이 할망구는. 덩치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삿대질을 해댔다. 내 놈들이 사람이냐? 오 사단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행패야. 이놈들이 납품하던 업체놈들이지? 내가 다 안다. 시장에서 썩어서 버리는 채소들만 골라다가 헐값에 사들여서 군부대로 넘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시위대의 낯빛이 사색이 되었다. 할머니의 폭로는 구구절절 사실이었다. 우리 손자 같은 애들한테 그딴 쓰레기를 먹여? 그래 놓고 뭐? 지역 경제, 퇴, 침 뱉기도 아까운 놈들. 할머니 뒤로 수십 명의 상인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콩나물, 두부, 생선 같은 진짜배기 식재료들이 들려 있었다. 사단장님, 우리 시장 사람들이 소식 듣고 달려왔소. 그동안 저놈들 때문에 우리 같은 진짜 상인들은 군부대 납품은 꿈도 못 꿨는데 사단장님이 싹 다 갈아엎는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전세가 역전되었다. 돈 받고 동원된 용역 깡패들은 기세등등한 시장 상인들의 기백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덩치 남자가 당황하여 욕설을 퍼부었다. 저리 안 꺼져. 늙은 것들이 돌았나? 야, 뭐해. 저 할망구들 안 치워. 남자가 홧김에 할머니를 거칠게 밀쳤다.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아스팔트 바닥으로 넘어지려 했다.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쏜살같이 날아들었다. 민서였다. 그녀는 넘어지는 할머니를 한 팔로 단단히 받아안고 동시에 날아오는 덩치 남자의 팔목을 낚아챘다. 우두둑. 끔찍한 파열음이 정적을 갈랐다. 끄악! 남자의 비명이 확성기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민서는 감정 없는 눈으로 남자의 팔을 비틀어 꺾은 뒤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 무릎 꿇렸다. 거구의 사내가 종이 인형처럼 구겨졌다.
내 부하에게 침을 뱉은 건 참아줬다. 하지만 내 부대를 지켜주러 온 국민에게 손을 대? 넌 오늘 제 발로 못 나간다. 민서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훈련된 살인 병기만이 낼 수 있는 진짜 살기였다. 깡패들은 얼어붙어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민서는 헌병대장을 불렀다. 헌병대장, 필승! 이놈들 전원 민간인 통제구역 무단 침입, 군사시설 손괴, 초병 폭행, 민간인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넘기지 마. 군 헌병대 유치장에 쳐넣어. 내가 직접 조사해서 배후가 누군지, 누구 사주받고 왔는지 뼈조각 하나까지 다 발라낼 거니까. 알겠습니다. 전원 체포. 헌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상인 할머니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헌병들의 기세는 맹수와 같았다. 순식간에 시위대는 제압당해 줄 줄이 굴비처럼 엮여 끌려갔다. 소란이 정리되자 민서는 놀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괜찮으십니까, 어르신? 방금 전까지 깡패의 팔을 부러뜨리던 귀신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서의 눈빛은 친손녀처럼 다정했다. 할머니는 투박한 손으로 민서의 손을 잡았다. 아이고 장군님, 우리가 고맙지. 그동안 저 나쁜 놈들이 군부대 꽉 잡고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억울해서 잠도 못 잤어. 우리 애들 밥 좀 잘 먹여줘요. 그거면 돼. 민서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약속드립니다. 여기 있는 이 콩나물, 두부 내일부터 당장 우리 병사들 식판에 올리겠습니다. 최고로 맛있는 밥 해먹이겠습니다. 상인들과 병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 소리는 억지로 동원된 관제 데모와는 차원이 다른 따뜻하고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민서는 다시 위병소로 돌아왔다. 아까 모욕을 당했던 병사가 여전히 훌쩍이고 있었다. 민서는 병사의 헬멧을 고쳐 씌워주며 어깨를 잡았다. 이병, 강, 현, 우. 내가 약해서 참은 게 아니라는 거 안다. 군복을 입었기에 국민을 지켜야 하기에 참은 거다. 넌 오늘 가장 용감한 군인이었다. 민서의 말에 병사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인정받았다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울지 마라. 너희들이 흘려야 할 건 눈물이 아니라 땀이다. 억울한 일, 더러운 일은 사단장이 다 막아주마. 너희는 그저 나라만 지켜라. 민서는 병사를 꽉 안아주었다. 등 뒤에서 지켜보던 헌병들과 상인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 시각 사령부 본청 3층 창가에서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는 이가 있었다. 행정부 사단장 서달구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움켜쥐었다. 오민서, 저 계집이 제법이군. 깡패 새끼들이 저렇게 맥없이당할 줄이야. 서달구의 눈이 독사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품에서 대포폰을 꺼냈다. 네, 접니다. 플랜 B, 가동해야겠습니다. 예, 그 여자 약점이 하나 있더군요. 건드리면 미쳐 날뛸 만한 아주 확실한 영림.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전화기를 귓가에 댔다. 독군 수도병원에 있는 그녀의 동기생,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그 친구 말입니다. 내일 당장 방제전역 심사 올리라고 하십시오. 병원비 지원 끊어버리겠다고. 오민서가 가장 아끼는 부하들을 지켰다면 이제 서달구는 오민서의 가장 아픈 과거를 인질로 잡으려 하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었다. 오민서의 집무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성남에 위치한 국군 수도병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건조했다. 국군 수도병원 원무과장입니다. 오민서 사단장님 되십니까? 귀하의 지인 김희선 소령에 관한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김희선. 그 이름을 듣자마자 민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색대 시절 작전 중 민서를 향해 날아오던 수류탄을 몸으로 덮쳐 식물인간이 된 생명의 은인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다. 민서가 악착같이 별을 단 이유도 그녀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였다.
무슨 일입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아, 규정이 바뀌어서 말입니다. 김희선 소령은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장기 입원 환자 관리 지침에 따라 오늘 자로 강제 전역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내일까지 퇴원 조치 해주셔야겠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중단됩니다. 뭐라고? 민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국가를 위해 싸우다 다친 영웅이다. 훈장을 줘도 모자랄 판에 회복이 안 되니 나가라고? 그게 지금 병원을 책임지는 의사가 할 소리입니까? 저희도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불만 있으시면 국방부에 따지시죠. 당장 내일 방 빼지 않으면 강제 이송 조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민서는 수화기를 부서질 듯 꽉 쥐었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발을 묶기 위해 희선이를 인질로 잡은 것이다. 지금 당장 성남으로 가지 않으면 희선이는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 하지만 위수 지역을 이탈하면 그것을 빌미로 사단장직을 박탈하려 들 것이 뻔했다. 함정이다. 뻔히 보이는 늪이었다. 비서실장, 부르셨습니까, 사단장님? 헬기 띄워. 성남으로 간다. 예? 사단장님. 지금 상급부대 승인 없이 위수 지역을 벗어나시면 안 그래도 사방에서 노리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내 친구가 나 대신 죽어가던 내 전우가 쫓겨날 판이야. 별 2개. 그딴 게 친구 목숨보다 중해. 옷 벗으라면 벗지 뭐. 대신 건드린 놈들 팔다리는 다 잘라놓고 나갈 거니까. 민서의 눈은 이미 이성을 넘어선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사령부 감찰실에 정식으로 공무수행 신고해. 내용은 부상 장병 위문 및 의료 지원 현황 점검. 꼬투리 못 잡게 절차는 완벽하게 밟는다. 헬기가 굉음을 내며 성남 국군 수도병원 옥상 헬리패드에 착륙했다. 민서가 내리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원무과장과 병원 관계자들이 달려왔다. 원무과장은 뺀질거리는 인상의 중년 사내였다. 아니, 사단장님. 전화 한 통에 이렇게 직접 오시면 어떡합니까? 절차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절차? 그래, 그놈의 절차 한번 따져보자. 민서는 원무과장의 안내를 무시하고 곧장 중환자실로 향했다. 희선이 누워있는 병실 앞에는 이미 사설 구급차 한 대가 대기 중이었고 용역 직원들이 희선의 침대를 옮기려 하고 있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냘픈 숨을 쉬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자 민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손대. 민서의 차가운 일갈에 용역들이 멈칫했다. 저희는 돈 받고 일하는 겁니다. 비키시죠. 이 환자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는 순간 너희들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민서가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들진 않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살기는 총구보다 더 서늘했다. 용역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뒷걸음질 쳤다. 그때 뒤따라온 원무과장이 소리쳤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시다니. 경비원! 민서는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리고 원무과장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쾅! 누구 사주받았어? 무슨 소리입니까? 억측입니다. 일개 과장이 투스타 친구를, 그것도 전상자를 하루아침에 내쫓아? 내 머리로는 나올 수 없는 배짱이지. 서달구냐? 아니면 국방부 군수국장이냐? 바른 대로 말해. 민서의 악력이 조여오자 원무 과장의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갔다. 저는 모릅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 순간 병원 복도 끝에서 군화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과 헌병 완장을 찬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맨 앞에는 국방부 감찰단 소속의 대령이 서 있었다. 오민서 소장님, 국방부 감찰단장 최용수 대령입니다. 근무지 무단 이탈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파놓은 함정의 뚜껑이 닫히는 순간이었다. 병실 복도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팽팽해졌다. 최영수 대령은 승리감에 도취한 듯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단장이 개인적인 친분의 이유로 위수 지역을 이탈하고
민간인 의료진을 협박하다니. 옷벗을 각오는 되셨나 봅니다. 민서는 잡고 있던 원무 과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최 대령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체포? 감찰단이 영장도 없이 장성을 체포하나? 그리고 무단이탈이라니. 난 분명 사령부에 정식으로 출타 신고를 하고 왔는데. 최 대령이 콧방귀를 뀌며 태블릿 PC를 흔들어 보였다. 친구요? 전선망 확인 결과 오 소장님의 출타 기록은 없습니다. 사령부 승인 내역도 보고서도 아무것도 없더군. 유령이라도 시켜서 신고하셨습니까? 전산 기록 삭제. 서달구 일당이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아주 치밀하고 더러운 수법이었다. 자, 순순히 연행되시죠. 수갑 채우기 전에. 헌병들이 민서를 향해 다가왔다. 민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잠깐. 이제 와서 어딘가에 청탁이라도 하시려고요? 소용없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멍청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야. 민서는 스마트폰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민서가 헬기 탑승 전 비서실장에게 지시하던 목소리, 그리고 비서실장이 사령부 작전처에 통화하여 승인을 받는 내용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네, 1사단입니다. 사단장님, 부상장병 미문건으로 성남 이동합니다. 작전처장님, 승인 떨어졌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록 남겨주십시오. 최 대령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요즘 세상에 전산 기록 하나 믿고 덤비다니 너무 아니라군. 나는 통화 내용은 무조건 자동 녹음되거든. 그리고 비서실장이 승인받는 순간 이 파일은 내 개인 클라우드와 변호사 사무실 서버로 동시에 전송됐어. 지금 내 놈들이 내 기록을 지웠다는 건 국방부 서버를 해킹하거나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겠군. 민서는 한 걸음 다가갔다. 최 대령이 주춤하며 물러섰다. 군 형법 제10조 공문서 위조 및 변조. 게다가 감찰단이 특정 세력과 결탁해 지휘관을 모함했다. 이거 옷 벗는 걸로 안 끝날 텐데. 최 대령,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몰라도 꼬리 자르기 당하기 딱 좋은 그림 아닌가. 이거 꺼! 체포해! 저 핸드폰 뺏어! 당황한 최 대령이 악을 썼다. 헌병들이 민서를 덮치려 했다. 민서의 눈빛이 바뀌었다. 군인의 눈이 아닌 맹수의 눈이었다. 감히 어디에 손을 대? 가장 먼저 덤벼든 헌병의 팔을 잡아채 관절을 꺾어버렸다. 우지끈. 비명과 함께 헌병이 나동그라졌다. 뒤이어 곤봉을 휘두르는 다른 헌병의 공격을 가볍게 피한 민서는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단 2번의 움직임으로 건장한 헌병 2명이 바닥을 기었다. 민서는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나는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다. 내 몸은 국가가 만든 흉기야. 너희 같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란 말이다. 민서는 최 대령의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 올렸다. 발버둥 치는 최 대령의 모습이 애처로울 지경이었다. 선택해. 지금 여기서 공무집행방해로 반쯤 죽고 헌병대에 넘겨질지 아니면 얌전히 길 비키고 내 놈들 사주한 놈 불지. 서달구 대령이 시켰습니다. 기록 삭제도 그쪽 라인 내서. 역시나. 민서는 최 대령을 쓰레기통 옆에 던져버렸다. 꺼져. 내 눈앞에 1초라도 더 보이면 그땐 진짜 죽여버릴 테니까. 감찰단과 용역들은 도망치듯 사라졌다.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민서는 희선이의 병실로 들어갔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친구의 손을 잡았다. 희선아, 미안해. 시끄럽게 해서. 의식 없는 친구는 대답이 없었지만 민서는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이 더러운 놈들 싹 다 청소하고 다시 올게. 그때는 진짜 편하게 쉬게 해줄게. 민서는 병실을 지키던 간호장교에게 자신의 카드를 건넸다. 최고 등급 병실로 옮기고 24시간 경호원 붙여. 비용은 내가 된다.
또다시 잡상인들이 얼씬거리면 그땐 병원장부터 다 갈아엎는다고 전해. 병원을 나서는 민서의 발걸음은 태풍처럼 빨랐다. 이제 포항으로 돌아가 본진을 칠 차례였다. 새벽 3시. 포항 제1사단 행정부 사단장실. 서달구 대령은 양주잔을 기울이며 흥얼거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오늘따라 승전가처럼 들렸다. 오민서, 아무리 날고기여도 결국은 어린 계집이지. 감찰단에 잡혀갔으니 지금쯤 취조실에서 질질 짜고 있겠군. 사단장 공석이면 직무대행은 나니까 이제 내 세상이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사단장 명패를 만지작거렸다. 오민서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치우고 자신의 이름을 새길 상상에 빠져 있었다. 쾅! 굉음과 함께 두꺼운 참나무 문이 박살나며 떨어져 나갔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서달구는 놀라들고 있던 양주잔을 떨어뜨렸다. 뭐야? 어떤 미친놈이. 먼지 속에서 걸어 들어오는 그림자. 오민서였다. 그녀의 정복은 구겨짐 하나 없었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와 같았다. 뒤따라 무장한 헌병대원들이 사무실을 포위했다. 이번엔 사단 헌병대였다. 오민서, 네가 어떻게 여기 체포된 거 아니었어? 체포? 누가? 날 체포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 없어. 민서는 성큼성큼 다가가 서달구의 책상을 군화발로 걷어찼다. 책상이 뒤집히며 서달구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이건 하극상이야. 사단장이라도 부하에게 이렇게 폭력을 쓰면. 하극상? 착각하지 마. 난 지금 범죄자를 제압하는 중이다. 민서는 서달구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그리고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얼굴에 뿌렸다. 내가 그동안 헤쳐먹은 군수비리 장부 업체 사장들에게 받은 리베이트 내역, 그리고 어제 내 출타 기록 삭제 지시한 통화 녹취록까지. 최영수 대령이 아주 술술 불더구나. 내가 몸통이라고. 하얀 A4 용지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서달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완벽하게 덮었다고 생각했던 비리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사단 운영비를 좀 융통성 있게 쓰려던 것뿐이고 다 부대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부하들 밥 굶기고 동료 뒤통수 치고 아픈 사람 인질로 잡는 게 부대를 위한 거야? 짝! 민서의 손바닥이 서달구의 뺨을 후려쳤다. 고개가 획 돌아가며 입안이 터져 피가 튀었다. 이건 내 친구 김희선 몫이다. 짝! 이건 썩은 밥 먹은 우리 병사들 목. 퍽! 마지막은 주먹이었다. 서달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기절하듯 널브러졌다. 헌병대장. 필승, 대기 중입니다. 이 쓰레기 당장 영창에 쳐넣어. 그리고 관련자들 싹 다 잡아들여. 예하부대 연대장, 대대장 할 것 없이 이놈이랑 밥 한 끼라도 먹으면서 청탁받은 놈들은 모조리 색출해.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개처럼 늘어진 서달구를 질질 끌고 나갔다. 민서는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새벽바람을 맞았다. 비릿한 피냄새와 섞인 바다 냄새.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썩은 내가 사라진 차갑지만 깨끗한 공기였다. 날이 밝았다. 아침 점호 시간 사단 연병장에는 전 병력이 집결해 있었다. 밤사이 벌어진 숙청으로 간부들의 자리가 듬성듬성 비어 있었다. 병사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단상을 올려다보았다. 민서가 마이크 앞에 섰다. 밤을 꼬박 세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했다. 사랑하는 해병 여러분. 오늘 밤 우리 부대를 갉아먹던 쥐새끼들을 모두 잡아냈다. 스피커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너무 가혹하다고, 너무 시끄럽다고. 하지만 나는 단언한다.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는 새살이 돋을 수 없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했다. 부당함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민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이제 여러분의 식판에는 따뜻하고 맛있는 밥이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이 입는 옷은 가장 좋은 품질이 될 것이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헌신을 가로채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것이 내가 별을 단 이유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다. 연병장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먼저 박수를 쳤다. 짝짝짝.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환호성도 함성도 없었다. 그저 묵직하고 진심 어린 박수 소리만이 포항의 아침을 채웠다. 그것은 병사들이 지휘관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신뢰였다. 민서는 거수 경례를 올렸다. 필승. 필승! 병사들의 경례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민서는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이제 일사단은 완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다. 서달구와 양철수는 꼬리일 뿐. 그들에게 뒷돈을 대고 국방부 감찰단까지 움직인 거대한 몸통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간다. 푸른 별 오민서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요정. 은은한 가야금 소리가 흐르는 밀실 안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 두 중년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한 명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갑수 의원, 다른 한 명은 국내 최대 방산 기업인 태산정밀의 최만석 대표였다. 최 대표, 이번에 포항 쪽 일이 좀 시끄럽게 됐어? 오민서 그 어린 게 아주 독종이라며. 김 의원이 기름진 입술을 닦으며 물었다. 최 대표는 씁쓸한 표정으로 술잔을 비웠다. 면목 없습니다, 의원님. 서달구 대령이 그렇게 맥없이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헌병대를 꽉 잡고 있어서 손 쓸 틈도 없이 털렸지 뭡니까? 우리 장부까지 일부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했어? 꼬리는 확실하게 자르라고 했잖아. 그 장부에 불량 방탄조끼건도 적혀 있어? 암호화해 두긴 했습니다만 전문가가 붙으면 시간 문제일 겁니다. 김 의원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그는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쨍그랑. 이 멍청한 놈. 그게 터지면 자네나 나나 다 끝장이야. 납품 비리야 손방망이 처벌받고 나오면 그만이지만 불량 장비 납품은 국기문란이라고. 당장 사람 써서 입마가. 오민서 그 여자 사고사로 위장하든 옷을 벗기든 처리하란 말이야. 최 대표는 식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다. 염려 마십시오. 이미 청소부들을 대기시켜놨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끝냅니다. 같은 시각 포항 사단장실. 오민서는 서달구의 금고에서 압수한 비밀 장부를 해독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이들은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돈놀이를 하고 있었다. 방탄조끼 내구도 실험 데이터 조작 규격 미달 방탄판 5만 개 납품 완료. 민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과거 자신의 눈앞에서 적탄에 뚫린 방탄복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소대원의 얼굴이 떠올랐다. 개만도 못한 놈들. 그때 집무실의 불이 예고 없이 꺼졌다. 탁 동시에 창문이 깨지며 검은 복면을 쓴 괴한 셋이 들이닥쳤다. 최 대표가 보낸 전문 킬러 청소부들이었다. 오민서 소장, 너무 많은 걸 알았어. 조용히 가시지. 암시경을 쓴 놈들이 단검을 번뜩이며 달려들었다. 어둠 속이었지만 민서에게는 익숙한 전장이었다. 내 방에 들어올 때는 노크를 하라고 안 배웠나? 민서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첫 번째 놈의 칼을 피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만년필을 집어 놈의 손등을 찍었다. 아! 비명과 함께 칼이 떨어졌다. 민서는 놈의 팔을 잡아 끌어 방패막이로 삼았다. 뒤따라오던 놈이 멈칫한 사이 민서는 돌려차기로 놈의 턱을 날려버렸다. 수색대 시절 그녀는 맨손으로 무장 공비 셋을 제압한 전설의 소유자였다. 고작 돈 받고 움직이는 킬러 따위가 상대될 리 없었다. 순식간에 셋을 제압한 민서는 마지막 놈의 목을 밟고 물었다. 누가 보냈어? 태산정밀 최만석이냐?
모른다. 우리는 그냥 의뢰만. 모른다라. 민서는 놈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가서 전해. 오민서가 지금 서울로 간다고. 목 닫고 기다리라고. 민서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 대기시켜. 목적지는 서울 용산구 태산정밀 본사다. 수행 인원은 필요 없다. 나 혼자 간다. 사단장님, 위험합니다. 헌병대를 대동하셔야. 이건 내 개인적인 복수이자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사명이야. 애들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사단은 자네가 지켜. 민서는 정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검은색 전술 재킷을 걸쳐 입었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권총 한 자루와 탄창 2개가 꽂혀 있었다. 서울. 놈들의 심장부로 향하는 그녀의 눈빛은 밤바다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태산 정밀의 물류창고. 겉보기엔 평범한 창고였지만 실상은 불량 무기를 보관하고 밀거래하는 그들의 아지트였다. 새벽 2시. 민서는 창고 지붕 위에서 환기구를 뜯어내고 있었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져 그녀의 몸을 적셨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밧줄을 타고 내려온 창고 안은 거대했다. 수천 개의 나무 상자가 쌓여 있었고 무장한 사설 용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민서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컨테이너 뒤에 숨어 지나가는 용병의 뒤를 덮쳤다. 소리도 없이 기절시킨 뒤 놈의 무전기를 챙겼다. 3구역 이상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민서는 비웃음을 흘리며 가장 안쪽 출입 금지 팻말이 붙은 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막 출고를 앞둔 신형 방탄조끼들이 쌓여 있었다. 민서는 상자 하나를 뜯어 조끼를 꺼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전술용 나이프로 방탄판을 내리찍었다. 푸석. 강철보다 단단해야 할 방탄판이 두부처럼 쉽게 부서졌다. 안에는 압축된 톱밥과 얇은 철판 한 장만이 들어있었다. 이걸 우리 애들한테 입히겠다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민서는 증거 영상을 찍기 위해 스마트폰을 켰다. 그때였다. 윙윙윙.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창고를 울렸다. 발각되었다. 침입자 발생, 제1구역, 사살해도 좋다. 수십 명의 용병들이 몰려왔다. 퇴로는 막혔다. 민서는 방탄조끼 상자들을 방패 삼아 몸을 숨겼다. 투투투투. 총알이 빗발쳤다. 민서는 침착하게 응사했다. 그녀의 총구에서 불이 뿜어질 때마다 용병들이 하나씩 쓰러졌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탄창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오민서 소장,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나와라.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르다. 용병 대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민서는 마지막 탄창을 갈아 끼우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여기서 끝낼 수는 없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만 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수화기 너머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단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포위됐다. 태산 정밀 제2창고. 적은 50명 이상. 무장 수준 최상. 위치는 파악했습니다. 얼마나 버티실 수 있습니까? 10분. 그 이상은 장담 못해. 충분합니다. 문 열어두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민서는 피식 웃었다. 그녀가 연락한 사람은 현역 군인이 아니었다. 정치적 문제로 군을 움직일 수 없을 때를 대비해 그녀가 미리 연락해둔 사람들이었다. 민서는 연막탄을 터뜨리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저기 있다. 쏴! 총탄이 그녀의 발밑을 스쳐 지나갔다. 민서는 구르기로 피하며 정확하게 적의 어깨를 쐈다. 하지만 적들은 계속해서 밀려왔다. 창고 정문 앞. 거대한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뒤에는 용병들이, 앞에는 철문이 막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쿠구구궁. 갑자기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용병들이 당황하여 멈췄다. 뭐야? 지진인가? 쾅!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날아갔다. 흙먼지 사이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돌진해 들어왔다. 트럭 뒤에는 관광버스 3대가 줄지어 따라 들어왔다. 버스 문이 열리고 붉은 명찰을 가슴에 단 사내들이 쏟아져 내렸다. 머리가 희끗한 노인부터 40대 중년까지. 군복이 아닌 작업복,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현역 시절 그대로였다. 대한민국 해병대 전우회. 민서가 소위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그리고 그녀가 사단장이 된 후 진심으로 예우했던 영원한 해병들이었다. 감히 누구한테 총질이야 이것들이?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가장 선두의 선백발의 노병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그는 과거 월남전 참전 용사였다. 사단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오장군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놈은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해병대 예비역들의 기세는 무시무시했다. 총을 든 용병들이 기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총기보다 무서운 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깡다구였다. 선배님들. 민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장군님, 뒤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가서 저 나쁜 놈들 뿌리를 뽑으십시오. 노병들이 인간 방패가 되어 용병들을 막아섰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필승. 감사합니다. 민서는 전우들이 열어준 길을 따라 창고 사무실 최만석과 김갑수가 숨어있는 그곳으로 질주했다. 창고 2층 통제실. 김갑수 의원과 최만석 대표는 CCTV 화면을 보며 경악하고 있었다. 예비역 해병들이 몰려와 용병들을 육탄전으로 제압하는 장면은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이게 뭐야? 저 늙은 것들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김갑수가 소리쳤다. 최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비밀 통로를 찾고 있었다. 위원님, 일단 피해야 합니다. 저 여자가 여기까지 오면 우린 끝입니다. 그때 통제실 문이 쾅 하고 박살났다. 먼지 속에서 오민서가 걸어 들어왔다. 얼굴엔 그을음이 묻고 옷은 찢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딜 가시나? 아직 계산이 안 끝났는데. 오민서, 네가 제정신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이야. 국민의 대표라고. 네가 감히 날 건드리면 무사할 줄 알아? 김갑수는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민서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국민의 대표? 웃기지 마. 당신은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기생충일 뿐이야. 민서는 스마트폰을 들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불량 방탄조끼의 내부가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이게 당신들이 팔아먹은 애국심의 실체지. 톱밥으로 만든 방탄조끼. 이걸 입고 내 부하들이 죽어나갔어. 그런데도 당신들이 무사할 거라고 생각했나? 최만석이 책상 밑에서 호신용 가스총을 꺼내 발사하려 했다. 하지만 민서가 더 빨랐다. 그녀는 최만석의 손목을 걷어차고 그대로 멱살을 잡아 창문에 밀어붙였다. 와장창. 2층 창문이 깨지고 최만석의 상반신이 허공에 매달렸다. 아래는 까마득한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돈은 얼마든지 줄게. 최만석이 비명을 질렀다. 돈으로 죽은 목숨을 살릴 수 있나? 내 친구 희선이가 잃어버린 내 부하들이 돈 준다고 돌아와? 민서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최만석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렸다. 죽여버리고 싶지만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내 손에 피 묻히는 것도 아깝군. 민서는 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김갑수에게 돌아섰다. 김갑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오 소장. 우리 대화로 하자. 내가 국방부 장관 자리 보장해 줄게. 응? 자네 능력 정도면 충분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민서는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냈다. 김갑수, 최만석.
당신들을 군형법 제14조 일반 이적죄 및 방산비리 처벌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민간인이지만 군사작전을 방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했으므로 군사법정에서 죗값을 묻겠다. 이거 놔. 이거 불법이야. 난 불체포 특권이 있어. 전시 상황에 준하는 이적 행위에는 특권 따위 없다. 그리고 방송국이나 신문사 기대하지 마. 당신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군 교도소 독방에서 썩게 될 테니까. 민서는 두 사람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철컹 소리가 통제실을 울렸다. 밖에서는 상황이 종료되고 있었다. 해병대 전우회 선배들이 용병들을 전부 제압하고 밧줄로 묶어놓고 있었다. 민서가 두 죄인을 끌고 나오자 선배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와, 우리 사단장님 만세! 역시 해병대의 딸이다. 백발의 노병이 민서에게 다가왔다. 그의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아이처럼 해맑았다. 장군님,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민서는 노병의 피 묻은 이마를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에이, 은혜는 무슨. 우리 후배님들 좋은 장비 입히려고 그런 건데 우린 그걸로 됐습니다. 그들은 바라는 것이 없었다. 오직 후배들이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처럼 억울하게 희생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때 멀리서 군용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파견한 헌병 특임대였다. 늦어도 한참 늦은 도착이었다. 헬기에서 내린 헌병 대장이 상황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십 명의 용병이 쓰러져 있고 두 거물이 수갑을 차고 꿇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민서가 서 있었다. 자, 사단장님, 이게 대체. 늦었군. 쓰레기 분리수거는 끝났네. 이송해. 민서는 담담하게 말했다. 헌병들이 김갑수와 최만석을 연행해 갔다. 끌려가면서도 김갑수는 악을 썼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창고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민서와 노병들을 비췄다. 민서는 전우회를 향해 정식으로 경례를 올렸다. 필승. 수백 명의 예비역들이 일제히 답했다. 필승! 그 모습은 그 어떤 정규군보다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계급도 나이도 초월한 진정한 전우회가 그곳에 있었다.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 푸르게 보였다. 희선아, 보고 있니? 다 끝났어.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제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병사들, 그녀의 가족과도 같은 아이들에게로. 포항으로 돌아오는 헬기 안 오민서는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치열했던 전투가 마치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포항의 바다는 평온하게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의 전술 재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었지만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썩은 뿌리를 뽑아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지켜야 할 약속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헬기가 사단 연병장에 착륙했다. 프로펠러가 멈추고 먼지가 가라앉자 민서는 천천히 헬기에서 내렸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평소라면 당직 사관과 전속 부관 정도만 나와서 영접했을 연병장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다. 사단 예하 전 장병이 도열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열병식 때의 딱딱한 침묵이 아니었다. 무언가 따뜻하고 설레는 공기가 연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민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자 맨 앞줄에 서 있던 주임원사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전체 차렷!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필승! 수천 명의 함성이 포항 앞바다를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환영의 외침이었다.
민서가 답례를 하기도 전에 대열이 갈라지며 취사병들이 카트를 밀고 나왔다. 카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쇠고기 묵국,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제육볶음이 가득 담긴 식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난번 식당에서 만났던 상병 박정훈이 울먹이는 표정으로 식판을 들고 민서 앞으로 다가왔다. 사단장님, 서울 가서 놈들 혼내주시느라 식사도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햅쌀이고 진짜 한우입니다. 썩은 고기 아닙니다. 박상병의 말에 병사들 사이에서 와르르 웃음이 터졌다. 민서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다. 이 녀석들이 명령도 안 했는데. 저희도 압니다. 사단장님이 목숨 걸고 저희 밥그릇 지켜주신 거. 그래서 저희도 사단장님께 따뜻한 밥 한 끼 꼭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상병이 눈물을 훔치며 소리쳤다. 그 뒤로 이병 강현우가 커다란 종이 팻말을 들고 나왔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들의 영원한 누나 오민서 사단장님. 필승. 민서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깡패들과 싸울 때도 총알이 빗발치는 창고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그녀는 식판을 내려놓고 박상병과 강이병을 와락 끌어안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사단장과 병사들이 얼싸안고 우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풍경. 그것은 계급을 초월한 전우라는 이름의 가족애였다. 그날 밤 사단장실. 환영식이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민서는 창가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책상 위에는 병사들이 접어준 수백 개의 종이약이 쌓여 있었다. 그때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울렸다. 국군 수도병원이었다. 민서는 긴장하며 수화기를 들었다. 오민서입니다. 사단장님, 접니다. 김희선 소령 담당 간호장교입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떨리고 있었다. 민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잘못된 것일까? 놈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희선이를 해코지한 것은 아닐까? 무슨 일이야? 희선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 그게 아니라 기적입니다, 사단장님. 방금 김소령님이 눈을 떴습니다. 뭐? 민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TV뉴스에서 사단장님이 방산비리 척결하고 복귀하셨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를 들었는지 손가락을 까딱거리시더니 눈을 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믿기 힘들다고 지금 의식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민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가장 간절했던 기적이 찾아온 것이다. 희선아, 내 친구 희선아. 민서는 수화기를 붙들고 오열했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보다 더 벅찬 생명의 감동이었다. 그녀가 지켜낸 정의가 헛되지 않았음을 하늘이 증명해 준 것만 같았다. 사단장님, 김소령님이 아주 작게 말씀하셨는데 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뭐라고 했는데? 기슴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서는 울면서 웃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한 마리 경내 구호라니. 역시 내 친구답다. 역시 뼛속까지 군인이다 싶었다. 기다리라고 해. 금방 간다고. 가서 꿀밤 한 대 때려줄 거라고 전해줘. 일주일 후. 사단 연병장에는 다시 한번 전 병력이 모였다. 오늘은 특별 정신 교육이 있는 날이었다. 단상에 오른 민서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준비한 원고를 보지 않고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나의 전우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병사들의 귓가에 닿았다. 지난 일주일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다. 누군가는 우리를 흔들려 했고 누군가는 우리를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겼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내 등 뒤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병사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났다.
나는 그동안 별이라는 계급이 권력인 줄 알았다. 높은 곳에서 빛나며 아래를 내려다보는 존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진짜 별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을. 민서는 하늘을 가리켰다. 캄캄한 밤바다를 지키는 등대처럼 추운 초소에서 묵묵히 밤을 새우는 너희들의 눈동자가 바로 대한민국을 비추는 진짜 별이다. 나는 그 별들이 더 잘 빛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밤하늘, 혹은 너희가 딛고 설 수 있는 단단한 대지가 될 것이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몇몇 병사들이 훌쩍였다. 군인은 칭찬받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국민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면 기꺼이 어둠 속에 머무르는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 오민서가 목숨을 걸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 민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가장 힘주어 말했다. 자랑스러운 해병들이여.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파도를 찢고 나아가는 상어이자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다. 너희가 입고 있는 그 붉은 명찰이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고 멋지게 군 생활을 해나가길 바란다. 민서는 거수 경례를 올렸다. 의상, 필승. 필승! 수천 명의 병사가 일제히 경례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불만도 억지로 하는 신용도 없었다. 오직 존경과 신뢰만이 가득했다. 행사가 끝나고 병사들이 흩어지는 동안 민서는 단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그때 휠체어를 탄 누군가가 부관의 도움을 받아 단상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머리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여자. 김희선 소령이었다. 민서는 단숨에 단상을 뛰어내려갔다. 희선아, 오장군 폼 좀 잡는데? 희선이 힘없는 목소리로 농담을 던졌다. 민서는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친구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미친년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 내가 널 두고 어떻게 죽냐? 내가 또 어디 가서 사고 칠까봐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고맙다. 돌아와줘서. 나야말로 내 병실값 내주느라 고생했다며? 갚으려면 평생 걸리겠네. 평생 갚아. 내 옆에서 아주 오랫동안. 민서는 휠체어를 직접 밀며 바닷가 쪽으로 걸어갔다.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해가 바다를 가르고 솟아오르는 장관이었다. 희선아, 저 해를 봐. 이쁘네. 우리가 지켜야 할 세상이야. 그리고 저기 있는 우리 애들이 살아갈 세상이고. 민서는 바닷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비릿하지만 상쾌한 살아있는 냄새였다. 그녀는 다짐했다. 이 평화를, 이 사람들을, 그리고 이 순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오민서 소장.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생사를 함께한 친구가 있었고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천 명의 아들이 있었다. 푸른 별은 이제 막 가장 밝은 빛을 내기 시작했다. 거친 파도도 칠흑 같은 어둠도 그녀를 막을 수는 없었다. 철의 꽃, 진흙을 찢고 피어나다. 그 전설은 포항 앞바다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